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벼르고 한마디 했습니다. 경제가 지금 위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일지도 모른다. 경제정책은 선택인데 그 정치적 선택이 잘못되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어디를 향하는 말일까요? 모든 게 지금 정부 탓이라는 야당의 아니면 그동안 알 듯 모를 듯 엇박자를 냈던 청와대를 향해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이제 2월 말 끝을 내겠다. 조강의 활동도 그게 맞춰서 이루어질 것이다. 김 위원장도 생각이 있겠죠. 그 전대를 우파 통합을 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 제일 좋은 일입니다. KBS의 김원장 기자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이죠. 정청래, 정두원, 정정당당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코너 제목 지었습니다. 정정당당.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걸로 가겠습니다. 네. 오프닝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 위기는 뭐 인정할 수 없고 지금 상황을. 이건 뭐 여러 번 이야기한 거고.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는 생각은 든다.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정치권에서 경제 위기란 단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경제가 위기 상황은 아니거든요. 무슨 IMF 금융 위기라든가 이럴 때 위기를 쓰는 건데 위기를 조장하는 듯한 그래서 경제를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경제는 심리인데 그런 말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 김동연 부총리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규제개혁 입법이라든가 이런 국회에서의 결정, 정치적 결정을 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것이 위기다라는 뜻에서 얘기했다라고 분명히 했죠. 그 말씀은 야당을 향해서 한 말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야당 의원 질문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다. 정치적 의사결정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또는 방향이 좀 잘못됐다거나? 그 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개혁 입법, 경제구조개혁 입법 등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한 거다. 네. 그러니까 저는 국회한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거기서 야당만 문제가 되나요? 여당은 자유롭나요? 그리고 또 행정부는 자유롭나요? 다 포함해서 한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거의 용감하게 이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은근히 그걸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갈 길은 맞다. 근데 그것을 이제 딴죽 걸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 이런 것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본인은 분명히 얘기를 한 거예요. 네. 해석은 달리 할 수 있죠. 소득주도 성장은 가야 할 길인데라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의 수용성 등을 봐서 일부 수정 보완해야 한다. 자, 이렇게 여쭤볼게요. 주 52시간도 재개해서 반대해서 1년 미뤘죠. 유예했죠. 또 엊그저께 탄력 근무제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정책 보완되는 거 아닙니까? 전에 왜 최저임금도 상여금 산입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뭐 정책 내놓고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후퇴하거나 수정하거나 잘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고도 미진하다 이런 얘기죠. 네. 저 부총리 얘기는. 그러니까 앞에 얘기는 소득성장은 가야 할 길인데는 이제 대통령 체면 봐서 한 얘기 같고 뒤에 수정해야 된다는 게 방점인데 지금까지의 그 정도의 수정 가지고는 경제가 나아질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WEF 세계 경제 포럼에서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15등으로 평가하면서 12개 분야 중에서 140개 국가 중 1등을 한 것이 대한민국의 거시경제 안정성이에요. 가는 방향 깃발은 맞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는 장하성 실장이나 김동연 경제부총리나는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을 하는 과정 속에서 미세하게 고통받고 있거나 미세하게 미진한 부분 이런 부분은 수정 보완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근로탄력제도 그야말로 탄력적으로 정책 운영을 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 보수 대연합 보수의 빅텐트 이야기 연일 나오고 있는데 자, 김무성 의원이 등장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이 자리에 자유한국당의 김무성 의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탄핵 이후에 이제 분당과 복당, 지방선거까지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김 의원인데 어제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 좀 했습니다. 당의 단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묵언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미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과거에만 집착해가지고 자꾸 과거를 들먹이고 또 서로 간의 마음을 상하는 그런 발언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보수 대통합은 필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아주 잘못 이끌고 가고 있는데 이것을 제지하기 위해서는 선거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선거 이기기 위해서는 당겨야죠. 저는 뭐 보수란 표현보다 우파란 표현을 쓰는데 우파들 분열되면 목적 달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성찰, 자기 희생을 통해서 보수를 합쳐야 됩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이런 말 했습니다. 들어볼까요? 나오신 혹시 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아니,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당대표할 때 집단 지도체제였거든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잘못된 청와대 권력의 압박을 받은 사람들이 다 절로 가버립니다. 현재 우리 우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단합을 해야 된다. 단합하기 위해서는 집단 지도체제가 좀 더 낫지 않겠는가. 당대표는 나가지 않겠다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네. 뭐 뒤에서 킹메이커 역할 또는 보수 대통합의 역할? 먼저 김무성 전 의원은 아니죠. 현 의원이죠.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네. 어쨌든 저분 말씀이 뉴스가 된다는 현실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한데요. 어쨌든 저는 그게 우리 정치 특히 야당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여쭤봤냐면 네.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여러 분석이 있을 수 있죠. 원내대표를 다음 달 뽑습니까? 자유한국당이? 네, 그렇습니다. 김무성 비박 쪽에서는 아무래도 김무성 의원이 이렇게 낙점해주는 정리해주지 않을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지도력은 상실했죠. 의원들이 김무성 말 의원이 어떻게 한다고 따라하는 의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네. 일단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죠. 그리고 사실은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흘러간 물이거든요. 새로운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는 동력, 리더십이 없는 상태죠. 뭐 나와서 하는 말은 뭐 단합하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결국은 총선이 임박할수록 바른미래당은 원심력이 작동할 것이고 제 판단으로는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구심력이 작동할 수 있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1, 2번 당이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3, 4번 당은 자연스럽게 원심력이 작동하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좀 그것을 키워놓자 뭐 이런 뜻 같아요. 제가 봤을 네. 때. 대선 때 있었던 문재인 반대하는 사람 다 모여라 하는 것처럼 민주당 반대하는 보수야당 다 모여라. 지금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메시지보다는 메신저가 더 중요하다. 예. 김무성 의원은 좋은 메신저가 될 수는 없죠. 원내대표 뽑는다는데 한 분씩만 누가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지금 사실 원내대표 감이 별로 없어요. 네. 존재감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옛날 같으면 벌써 이제 조금 달아올라왔을 텐데 서로 눈치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분만 예, 뭐 막연하지만 이제 언론에 나오는 뭐 김학용, 강석호 잘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나마 이 나경원 뭐 의원이 나오면 조금 유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나경원 원내대표. 지금은 김성태 원내대표인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계속 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요.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네. 나중에 이제 또 그 이 다음번에 나오는 네. 건 몰라도 연속해서 나오는 건 정 의원님도 한 분 추천해 보세요. 이런 정도 사람이 구도상이나 인물로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저는 누구라고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합리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뭐 그런 이야기는 뭐 저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좀 용감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용감한 사람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잘한 건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지금이 자유한국당이 필요한 용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판할 건 비판하고. 비판할 건 비판 당연히 하고요. 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유승민 의원 어제 바른미래당이 주최한 토론회였단 말이죠. 네. 유승민 의원 안 오는 건 의미 부여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김무성 의원하고 유승민 의원은 당은 나눠졌지만 뭐 정치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 봐서는 뭐 같은 반 같거든요. 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유승민 의원도 야박한 얘기 같지만 다음 총선에 살아남기가 힘든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디 일이 나타났다 저리 나타났다 그럴 형편은 못 되죠. 유승민 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이 상당히 있는데 대구에서만 안 좋아요, 그죠? 아니, 대구가 저는- 지역구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맞습니다. 네. 예, 지역구에서 지금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의원이 국회의원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죠.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를 나간다든가. 그러면 압권이 순위 받아서 갈 수는 있겠어요. 그런 네. 방식으로 한다면. 근데 글쎄요. 지역구는 뭐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들긴 하는데. 네, 김문성 의원하고 유승민 의원은 지금 사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당연히 안 좋죠. 안 좋습니까? 예, 네. 진짜. 저 자유한국당 나가서 따로 살림 차렸다가 김문성 의원만 다시 들어가 버려서 거기서 좀 앙금이 생긴 겁니까? 예. 그 정도가 아니라 처음에 안 나오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나오다시피 해서 나왔거든요. 바른정당 그래놓고는 만들 때? 네. 대통령 후보로 나갔는데 그 사이에 우르르 또 다시 돌아갔죠. 네. 그러니까 참 정치, 이게 철새도 그런 철새가 없는 거죠. 같이 가자 해놓고 혼자만 빠져서 다른 데로 가버린 꼴이 됐어요. 김문성 의원이. 근데 국민들이 그 잊어버린 것 같아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나중에 이제 총선 때나 이럴 때 심판하죠. 유승민 의원은 보수 쪽에서 또 국민 전체로 해도 항상 1, 2위 안에 그 대선 후보 안에 보수 쪽 후보로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다음 대선에 나올 가능성도 높고요. 네. 두 그러니까 분은 대선 지지율은 전국 지지율이잖아요. 네. 근데 그 지역구 지지율도 그만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전국적으로 뭐 좀 골고루 대선 지지율이 좀 나온다고 해서 특정 지역구에서 당선된다는 보장은 지금 그 총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대선 큰 판에서 예. 그 세력 하려면 당연히 김무성 의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거 저 바른미래당 옛날 생각입니까? 지난번 얘기했지만 바른미래당은 없어지고요. 총선 전에 네. 자유한국당도 어쨌든 이름도 없어집니다. 이름만 바꾸고 살아남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네. 정철 의원님 말했듯이 지금 거론된 사람들은 다 흘러간 물입니다. 다음 대선이나 이럴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총선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예를 들어서 총선에 떨어졌다. 낙선이 됐다. 그럼 대선 주자로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쉽지 않다. 총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대선 주자 반열에도 아웃되는 거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총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례대표나 뭐 가능성은 남아있다. 뭐 정당 투표 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2번, 3번, 4번 당은 없어진다. 총선 전에 자꾸 이야기하세요. 선거제도 개혁이 되면은 모르죠. 네. 근데 그게 제가 볼 땐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거 되려면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이제 기득권을 버려야 되는데 네. 세상에 정치권에서 기득권 버리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로 저는 예상하고요. 네. 근데 사라지는 거죠. 이제 그 중대 선거가 안 되면 사라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압니까? 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예, 뭐 그거야. 아니 왜 이렇게 하는- 단언하고 그러세요?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저는 단언하시는 거 제 좋아하시잖아요. 이름을 걸고 얘기합니다. 아니 저는 제 희망사항이기도 한데 네.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중대선거구제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네. 솔직히 민주당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예. 근데 자유한국당이 계속 영남 의석수가 많으니까 반대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도 2등을 해도 당선되자 이런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처럼 접점을 이룰 수 있는 선거제도 네. 개혁, 정치 개혁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제 말이 틀렸으면 정말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문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하자고 하니까요, 그런 네. 쪽으로. 네. 김무성 의원이 대통합 어제 이야기한 거 잠깐 들으셨는데, 홍준표 전 대표는 조금 다른 생각이 다릅니다. 들어볼까요? 바른미래당의 새누리당 출신들은 영원한 배신자 그룹이다. 네, 그러니까 복당파나 네, 또 바른미래당이 수모를 당하면서도 통합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오지 않았다. 자연 소멸될 것이다. 지금 하나 더 볼까요? 네. 이거는 이제 하태경 의원한테 한 말 같아요. 네. 그냥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조금 자극적인 표현이 있어서요. 네. 지금 이 질문을 드릴 필요도 없어졌네요. 바른미래당은 소멸될 것이다 이래요. 홍준표 전 대표는. 예. 하여간 선거제가 바뀌지 않는 한 소멸될 네. 것인데 저는 저렇게 말하는 분들도 소멸될 것 같은데요. 퀴즈 준비했습니다. 네. 돌발 퀴즈 준비했습니다. 다음 중 자연 소멸되기 가장 쉬운 사람은 누굽니까? 정의원님부터. 두 분 다 정의원. 저는 이 얘기 이미 해버렸어요. 네. 홍준표 좀 전에 화면에 대표가. 나왔던 분은 자연 소멸될 것 같은데. 이유는요? 이제 저분이 역할을 다 했고 저분이 나타나는 한 명색이 자유- 전 대통령 후보입니다. 보통. 예.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도움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잖아요. 하태경 의원님. 하태경 의원. 저는 거기에 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네. 소멸되는 게 맞죠. 저는 좀 다른데요. 네. 저는 김무성 의원이 자동 소멸될 것 같고, 저 홍준표 전 대표를 비판을 많이 한 편인데, 네. 이번에 한 말은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바른미래당은 배신자들이죠. 그리고 통합하려고 해도 안 들어왔고 버텼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홍준표 대표 말이 홍 대표 입장에서 맞는 말이고,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태극기 부대 핵심 코어 지지층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본인 지역위원장을 또 옮겼잖아요. 대구인가요? 경부로 옮겼잖아요. 그럼 본인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아니, 네. 지금 인사혁신에서 자유한국당 네. 이 첫 번째 대상이거든요. 네, 그래요? 지금 지역구로도 뺏기가 저분은 전원책 변호사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무소속으로 나가도 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꾸 홍준표. 네. 소멸하긴 쉽지 않다. 알겠습니다. 앞서 홍준표 전 대표의 SNS에 하태경 의원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막말 홍갱이 퇴출 없이 보수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전에 민주당 지지율 도우미 역할을 했던 홍준표 전 대표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대통령 경제 실정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자 이때다 해서 다시 대통령 지지율 올려주고 싶은 마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빨갱이 장사밖에 할 줄 모르는 보수를 홍갱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증 홍갱이가 바로 막말 홍갱입니다. 이게 또 신조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 가을에 남북관계가 이렇게 호전됐는데도 아직도 빨갱이, 지만원 씨는 5.18 진상조사위원회 거기 김성태 원내대표가 추천 안 했다고 해서 또 김성태 원내대표를 향해서 빨갱이라고. 요 지역구 가서 시위됐던데요. 인민군 앞잡이라고 김성태 원내대표. 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인민군 앞잡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요. 네. 그러니까 자,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탁 집어 말씀을 드리죠. 빨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예. 빨갱이라는 단어는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단어고 그런 말 쓴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정치권에서 별로 이렇게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 우리도 오늘 또 두 분 예를 들어 두 분이 하시는 말씀도 기사화 자주 되는데 그 댓글 보면 빨갱이란 말이 거의 2개 중에 1개가 나옵니다. 그래요. 네. 댓글 부대들이 주로 그런 이제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지금 같은 한반도 평화가 오는 시대에 빨갱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빨갱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하는 말도 저 말도 또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왜? 홍준표 대표가 너무 극단적으로 계속 나가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뭐 하태경 의원이 그랬잖아요. 빨갱이 장사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이용해서 대립구도를 만들어서 생존할 수 있는 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굉장히 공격적 용어뿐만 아니라 굉장히 역사적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 지금 자유한국당 이 야당 쪽이 건전보수나 중도가 다 이제 떠났잖아요. 그 떠난 이유가 저런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시대에 안 맞는 행태를.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반성해야죠. 알겠습니다. 앞서 홍준표 전 대표가 조강특위, 자유한국당 조강특위에서 버티기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제 당협위원장 새로 뽑을 작업을 이 자리에서 전원책 위원장이 지금 이미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며칠 전, 한참 전에 나오셔가지고. 네. 버티기 힘들 거라고 했는데, 지금 비대위하고 또 조강특위하고 또 의견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 비대위가 조강특위 전원책위원회에게 1월 중순 이전에 조강특위 할 일 다 마무리해라. 그러니까 인적쇄신 다 마무리해라는 거예요. 조강특위는 지금 최소한 내년 봄까지는 해야 한다는 거고. 이해할 수가 없죠. 그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일도 아니고 결단을 해야 될 일인데, 반대를. 조강특위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비대위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그러는 건지. 전원책 변호사는 권한 밖의 언행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전당대회 시기라든가 이런 것은 비대위 권한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비대위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비대위에서 주어진 임무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본인이 비대위원장처럼 당대표처럼 행세를 하다가 사실상 오늘 권한 정지를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전원책 변호사는 사실 이제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무력화됐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충돌한 거고 이제 자유한국당 인적 쇄신은 사실 내가 볼 때는 참 물 건너간 듯이 보여요. 그러다 인적 쇄신 잘해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그냥 함부로 이제 얘기하는 전원책- 사람은 아닙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원책 변호사 입장에서는, 전원책 조광특위위원 입장에서는 이제 잃을 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제 차도 빌려 쓴 칼로 인적 쇄신 하면요. 할 수 있잖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니 일단 저 문제가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요. 자기는 어쨌든 봄까지 더 연장해달라 해놨는데 네. 그 결론이 안 나오면 본인이 어떤 인적 쇄신 당협위원장 교체하는 건데 12월, 1월 뭐 2달이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저렇게 이제 주장을 하다가 그게 네. 안 받아들여지면 본인이 어떤 처신에 대해서 입장을 그러니까 진퇴를 결정을 해야죠.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잘 몰라서요. 네.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 지금부터 칼 휘두르면요. 전원책 아니, 동료는 변호사가. 이미 잃었고요. 네. 어떻게 보면 국어 시간에 자꾸 영어 얘기한 거예요. 본인이 할 일은 국어 문제를 푸는 건데 다른 문제는 비대해서 알아서 할 문제인데 그러다가 너는 아니야. 이 통보받은 거예요, 사실상. 알겠습니다. 직무 정지를 통보받은 것이다. 아니, 제가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봤더니 어떤 기사에도 최후 통첩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본인은 앞으로 무건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하고 싸움하다가 진 거예요. 그렇게 보십니다. 정치권에서 싸움하다 지면은요, 굉장히 좀 쓸쓸하고 처량해요. 알겠습니다. 자, 예산안 심사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 예산안 심사하면서도 또 며칠째 지금 국회가 이 단어 때문에 논란입니다. 보겠습니다. 어제입니다. 국회 예결산 특위. 여야 할 것 없이 특이한 단어를 썼는데요. 동료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야지를 놓는다든지 문제 제기하는 모습들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거의 있지 않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야지 놓고 이런 의원은 퇴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야당 의원들 말씀에 대해서 야지를 놓는 건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다만 국무위원 등에게 너무 좀 그 인격 모독성 그 심각한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위원장께서 주의를 주시러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우리말로 예전에 저 말 좀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고요. 네. 야유, 조롱하다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언어의 품격이 분명히 예전만 못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네. 야지란 말을 세 사람이 썼는데 유독 한 사람만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그 사람이 평소에 자주 써서. 그런 말을 자주 써서. 네.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자질 문제가 거론되는 분인데 이은재 의원은 좀 예전에 좀 같이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원래 일본말을 잘 씁니까? 일본말 하는 건 본 적이 없고. 네. 근데 어쨌든 또 무슨 MS 소프트웨어 때문에 황당한 질문을 해가지고 저희는 MS 교감하고. 소프트웨어를 왜 MS한테 수익 계약을 줬냐? 뭐 물러나라 뭐 이런 식으로 사퇴하세요. 이름을 날린 분인데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왜 저분만 욕을 먹는가? 저는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우리 민주주의 국회의 이제 시초가 영국 의회인데요. 네. 영국 의회의 이름이 팔러먼트예요. 팔러먼트. 헐. 그럼 팔리하고 먼트의 합성어인데요. 팔리가 원래 시끄럽게 떠든다는 뜻입니다. 네. 먼트는 장소, 플레이스고. 네. 그래서 칼로 싸우던 것을 입으로 싸운다. 이게 이제 의회의 원래 기능이에요. 네. 근데 이제 말로 싸우더라도 좀 저렇게 본인 스스로 까먹는 말싸움은 뭐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죠. 네. 일전에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지만 지금 예를 들어 이현주 의원만 봐도 논란이 있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콘이 아니라 아이쿡이죠. 어쨌든 아이쿠. 저런 걸 아이쿠라고요. 이런 걸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도 이제 있었죠, 과거에. 아니 그렇게 보실 게 아니에요. 네. 예, 보수 지지하시는 분들은 지금 네. 이현주 의원에게 굉장한 찬사를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글쎄요, 그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유명하다는 건 두 가지 영어가 있잖아요. 페이머스하고 노토리어스. 네, 후자는 그러니까 이제 악명높다. 후자 쪽에 있으면 그 오래 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반짝하다 말죠. 그거는 진보 진영에서 보는 분석 아닙니까?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양쪽 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네.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르지. 알겠습니다. 그 제가 우리 이은재 의원 이야기하다가 이현주 의원 이야기하다가 근데 이제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도 그렇고요.
드루킹 특검했던 김경수 지사도 그렇고 자꾸 저 한쪽에서 때리니까 더 커지잖아요. 이 현상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또 있습니까?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인지도가 깡패다. 네. 그래서 본인이 부고로 안에만 자기가 이름이 안 나오면 된다. 그런 말이 이런 있죠. 아주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금방 잊어먹는 경향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본인 이름이 악명이든 아니면 뭐 좋은 뜻으로 올라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일단 이걸로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 인지도를 높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알게 돼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일 잘하면 된다라는 뭐 전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정치권의 언어가 더 품격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 언론도 부추기는 측면이 있고요. 저희도 물론, 그런 것을 계속 이제 자극적으로 제목을 뽑아서 쓰니까 네. 뭐 그런 경향도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부 기사를 보면 온통 자극적인 헤드라인밖에 없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보수 대통합도 아닌데 대자 붙이고 뭐 텐트인데 그냥 빅자 붙이고 뭐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게 지금 시대의 뭐 흐름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성공한 사람은 오래가는 거 못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5당 대표 모여서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더 노력하자. 국회의장 앞에서 저희 오늘 또 막말 이야기했는데 좀 품격 있는 정치를 하려면 근본적으로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두 분이 좀 조언을 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이낙연 총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분이 사실 품격 있는 언어로서 국회 의정 활동을 잘한 분이거든요. 총리하면서도. 그래서 저는 그래서 호평을 받고 있잖아요. 저런 게 오래 가는 겁니다. 대선 주자 이야기도 나오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귀감을 삼아야 되죠. 황교안 전 총리도 품격 있게 말해요. 그분은 품격 있게 말하지만은 네. 그 대통령 탄핵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책임총리입니다. 책임총리. 자중해야 될 사람이 무슨 뭐 전당대회 나오니 이런 얘기가 이상한 거죠. 품격 있는 저는 정치를 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는 그런 문화가 여야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아니 칭찬 열심히 하면 있잖아요. 정치라는 게 이게 어차피 싸우지 말라는 말은 지금 사실상 잘못된 말이에요. 예, 이념과 가치에 대해서 대리전하는 건데 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을 칭찬하면 결국은 구경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참 괜찮네. 이렇게 구경꾼들이 칭찬하는 거거든요. 그게 네. 국민들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칭찬받으려면 남도 좀 칭찬 좀 해주고 네.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야당 의원 할 때 나는 이런 거 칭찬했었다. 저는 많이 했었어요. 하셨어요? 아니, 그럼요. 네. 저는 칭찬 자리일까이나 했어요. 국감 자리집으로. 알겠습니다. 네. 그건 정말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싸울 땐 싸우고 칭찬할 땐 칭찬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작가가 정청래 의원님이 미국 중간선거 관련해서 트럼프가 선방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듣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바닥을 튀었고 30%대 헤매다가 네. 결국 이제 북한과 관계를 잘 가면서 오바마 대통령 중간선거 할 때보다 지지율이 높은 47%까지 올라가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번 중간선거에 폭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의외로 선방했고 트럼프가 승리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한반도에도 좋은 기운이 오지 않을까. 그 기준은 그대로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좀 다행스러운 중간선거 결과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청래, 정두원, 정정당당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